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남수단의 먼 들판에 한국 기술이 댐을 세우고 교실 지붕 위 태양광 패널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 차관 자리온 마비어의 도전이 한국 정부와 손잡고 인프라에서 교육, 보건까지 전방위 변화를 이끌어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리온 마비어라고 합니다. 남수단 외교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방문 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전자제품, K-팝, 빠른 자동차로 유명한 먼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남수단이 도로와 병원, 학교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같은 강대국에 의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고 너무 멀리 있으며 기술에만 집중해 우리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부 비서관이 저에게 대표단장을 맡아 서울로 가라는 초청장을 읽어주던 날, 저는 책상에 앉아 그 공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인프라와 교육 사업에서 남수단과 협력하기를 제안합니다. 동료들은 환호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매듭이 더욱 단단히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우리가 미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무엇을 더 가르쳐 줄 수 있을까? 3주 후, 저는 바다와 사막 위를 가로지르는 긴 비행을 마치고 구름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착륙을 준비할 때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아래를 응시했습니다. 빽빽한 회색 지붕과 깔끔하게 닦인 고속도로, 멀리 보이는 푸른 산자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항 문을 지나자마자 여름의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왔습니다. 유리로 지어진 높은 건물들이 밝은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거나 캐리어를 끌며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넥타이를 살짝 고쳐 맸습니다. 동아시아에 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친절한 운전기사분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반겨주셨고, 저는 세련된 검은색 차량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짧은 길에서 저는 도시 풍경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한글 간판, 카페 앞 자전거 정비소,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우뚝 선 모습까지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것처럼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 제겐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매끈한 흰색 석벽과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이 환한 햇빛을 들여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켠에는 조용히 물이 흐르는 분수가 있었고 초록색 의자가 차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분이 절하며 차가운 물을 권해주셨고 저는 목이 마른 채로 감사히 받았습니다. 곧 대형 회의실로 안내되었고 반짝이는 나무 탁자, 주위에는 코이카 직원들과 한국 외교관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눈길을 돌린 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 우기의 장마철에 도로는 쓸려 내려가고 병원에는 침상과 약품이 부족하며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많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해야 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저는 남수단이 겪는 어려움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연민도 놀람도 아닌 오직 집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메모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발표가 끝나자 선임 담당관께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은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그 말은 가슴 깊이 잔잔한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만남이 자선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도 모르게 희망의 불꽃이 제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히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가정기기와 대중음악을 넘어 저희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국경을 넘어 사람을 돌보는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해가 뜨기 전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설렘과 긴장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반딧불이 가득한 들판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짙은 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남수단 국기핀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국가를 대표하여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아침 하늘 아래 한국 외교부 청사는 크고 하얀 수정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직선과 유리벽이 어우러져
마치 거대한 크리스털 같았습니다.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의 은은한 윙윙거림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밟는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놓인 화분들이 반질반질한 잎사귀를 자랑하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입구에서 한국 직원께서 공손히 절하며 명함 지갑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명함을 지갑에 넣고 손바닥에 남은 매끈한 촉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가볍게 목례를 하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긴 테이블이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한국 외교관들과 코이카 사업 매니저, 엔지니어분들이 앉아 계셨고 다른 편에는 저와 주바에서 온 3명의 동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기는 커피향과 새 종이의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방 끝 스크린에는 홍수 경고, 파손된 도로, 보건소를 표시한 남수단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클릭하자 제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파손된 도로 위에서 허리 높이 물을 헤치며 걷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샌들이 지늘게 푹 빠질 때 들려오는 외침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움 마비어입니다. 비가 오면 도로가 사라지고 병원은 텅 비는 땅, 남수단에서 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맞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은 차갑거나 의심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호기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저는 식수 위기를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기를 업고 안전한 우물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 몇 명이나 단 한 바가지 물을 얻기 위해 3마일을 걸어야 합니까?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약이 부족해 기본 치료조차 어려운 의료, 현실과 제대로 된 침대 하나 없는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간호사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병원 복도와 지늘게 빠진 구급차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목에 응어리가 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빗물이 새는 지붕 아래 교실과 먼지 가득한 칠판에 판서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물었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운 교실에서 뱀에 물릴까 두려운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코이카 매니저님이 손을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하셨습니다. 교사를 양성하고 태양광 패널로 운영되는 안전한 교실을 지으면 어떨까요? 발표를 마친 뒤 선임 한국 외교관께서 일어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그 너머의 꿈을 봅니다. 그 말은 먼지 가득한 공간에 부는 따뜻한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그 약속이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싸움의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남수단과 함께 서주겠다고. 그리고 저의 의심은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가 뜨기 전 새벽에도 눈을 뜨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한국 엔지니어와 군인팀과 함께 우보르 마을로 이동할 날이었습니다. 저는 방수 코트를 꺼내 입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가랑비가 우산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가 버텨줄지, 의료 차량이 진료소까지 닿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는 키 큰 풀과 작은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뻗은 질퍽한 비포장도로 옆에 모였습니다. 길이라기보다는 말라붙은 개울 같았고 깊게 패인 바퀴 자국마다 물웅덩이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장갑형 트럭 뒤편에 올라탔습니다. 이미 습기로 제 제복은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바위와 부서진 나무 판자를 넘어갈 때마다 물이 차량 옆면을 튀겼습니다. 운전석 옆에는 이 대위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헬멧을 단단히 조이고 지붕 위에 실린 공구와 목재를 살폈습니다. 저는 회색 하늘 아래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의 차분함에 감탄했습니다. 제 뒤에서는 박 엔지니어님이 지도를 펼쳐 장갑 낀 손가락으로 경로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표식들을 읽으려 애썼지만 울퉁불퉁한 길이 멀미를 일으키는 듯 어지러웠습니다. 15분쯤 지나자 도로 경사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지늘기 바퀴에 달라붙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젖은 산을 오르는 듯했습니다. 차량이 속도를 줄였고 저는 난간을 꼭 잡은 채 차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협곡이 우리 곁에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가파른 벽면은 진흙으로 미끄러웠습니다. 가시 덩굴 위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맹렬히 대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떨렸습니다. 트럭의 앞바퀴가 미끄러지더니 차체가 협곡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키며 어두운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만 같아 두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대위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침착하십시오.
꼭 붙으십시오. 운전사님이 브레이크를 꽉 잡자 트럭이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뒷바퀴는 여전히 단단한 땅 위에 있었고 우리는 비스듬히 멈춰 섰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곧 대위님이 천천히 후진하세요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시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트럭이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흘러내리는 진흙 뒤로 차량이 기어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더욱 쿵쾅거렸습니다. 마침내 단단한 지대로 진입하자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위님은 트럭에서 내려 진흙이 범벅된 장화를 털며 엔지니어 박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분은 조심스럽게 도로 가장자리로 올라가 나무 판자를 땅에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 힘을 모아 일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몇 분 만에 그들은 마치 임시 다리처럼 단단한 나무 판자를 깔아놓았습니다. 대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석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갑니다. 저는 난간을 더욱 꽉 잡고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트럭이 판자를 밟으며 진흙 협곡을 건널 때마다 아슬아슬했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한 뼘씩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마침내 반대편 단단한 땅에 바퀴가 닿자 차량 안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앞쪽으로 우보르 마을이 나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가지붕 오두막들이 진흙마당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고 빗물과 진흙이 묻은 옷을 입은 채 들꽃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주바의 메마른 도로에서 볼 수 없던 순수한 기쁨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 제 젖은 제복이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박 엔지니어님은 마을 추장님께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우리의 임무를 설명한 공문을 건넸습니다. 추장님은 안도의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그 뒤로 절반만 완성된 진료소가 보였습니다. 비를 견디지 못해 철골 구조가 휘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나무 벤치가 줄지어 놓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흙바닥은 진흙투성이었지만 고르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나무 벤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이곳에서 병든 아이들이 치료를 기다릴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한국 엔지니어와 군인분들은 전혀 모르는 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협곡과 폭우를 넘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의심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대위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가슴 속에 벅찬 감사가 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진료소를 완성하고 우보르 마을의 건강과 희망을 선물할 것입니다. 저는 잿빛 구름이 드리운 날 아침 예의 강엽 진흙투성이 제 방을 올라갔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제 장화는 부드러운 흙 속으로 푹푹 빠졌습니다. 주위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노란 안전모를 쓰고 클립보드 위에 측정값을 확인하고 있었고 현지 작업자들은 공구와 강철 빔을 날랐습니다. 모자챙에 맺힌 빗방울이 제 얼굴을 톡톡 때렸고 들이마시는 숨마다 흙냄새가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 엔지니어님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문이 강물을 막아줄 것입니다. 수문이 버티면 하류마을은 다음 폭우에도 안전할 겁니다. 비바람 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들린 그의 목소리에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비에 젖어 반짝이는 거대한 철제문은 마치 거대한 금고의 문처럼 강둑에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무릎을 꿇고 경첩을 점검하며 걸레로 때를 닦았고 다른 이는 윈치를 조절하며 장력을 시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짓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바에서 저는 도면 위의 계획만 보았지만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물살을 막아야 하는 현실을 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갑자기 한 농부가 낡은 집모자를 손에 든 채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제 아내와 아이들이 다시는 집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그의 어깨를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이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엔지니어님이 스톱워치를 보며 외쳤습니다. 시작까지 5분 남았습니다. 저는 안경에 맺힌 빗물을 닦고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물은 아래서 끓어오르는 듯 요동쳤고 바람은 차가운 빗방울을 제 뺨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두 명의 한국 작업자가 동시에 레버를 당겼습니다. 삐걱거리는 금속 소리가 울려 퍼지며 수문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슬이 비 오듯 달그락거리며 움직였고 물방울이 머리 위로 분수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기계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제 심장 소리가 귀에 꽉 차는 듯했습니다. 수문은 강한 물살에 맞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저는 우보르의 망가진 도로와 진료소, 그리고 깨끗한 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손이 문에 닿아 직접 지지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그 대신 이 엔지니어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기계가 심하게 흔들리며 수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가르고 저는 숨이 멎는 듯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빗물이 발밑에 흥건히 찼습니다. 저는 김 엔지니어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버티십시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세상은 수문과 강물로 압축된 듯 했고 경첩이 부러지거나 사슬이 끊어지면 물살은 하류를 휩쓸어 버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가슴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한숨 같은 마지막 기계음과 함께 수문이 고정되었습니다. 사슬이 더 이상 달그락거리지 않았고 머리 위로는 물보라가 사라졌습니다. 강물은 안전하게 설계된 수로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현지 작업자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을 크게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그 뒤에서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끌어안고 감사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빗속에서도 그들의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한국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이지만 뿌듯했던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를 맞으며 위험과 책임을 함께 짊어져 주는 동반자였습니다. 거친 강물을 막아낸 수문을 바라보며 저는 희망의 물결이 제 안에서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마을을 지키고 나라를 재건하며 어떤 폭풍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바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후덥지근한 공기가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를 잔뜩 맞은 제 코트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예의 강의 폭풍 후 치던 댐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와 다채로운 천으로 가득한 시장, 그리고 상인들이 호호 불며 가격을 외치는 활기찬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주바도 익숙한 과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바퀴가 숨겨질 만큼 깊게 파인 포트홀, 벽이 갈라진 진료소, 빗물이 새는 지붕 아래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KYCA 봉사단이 벽을 선명한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칠해두었고 문 위에는 태양광 교실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교실에 들어서자 지붕 위 작은 태양광 패널이 비춰주는 하얀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처럼 반듯하게 놓인 책상 10개 앞에 20명의 아이들이 연필을 손에 쥔 채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생님 아미나님이 한글 자음표를 가리키자 아이들이 가, 나, 다 하고 목소리를 맞추어 따라했습니다. 저는 교실 앞줄에 앉은 한 소녀에게 다가가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네라였고 마치 마법봉처럼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 자를 또박또박 쓰던 그녀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마비어 장관님, 이제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또렷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때 저는 한글 교육이 남수단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의문이었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새로운 글자는 새로운 생각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그 다음 방문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진료소였습니다. 마비어 보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저는 이곳이 한국에서 지원한 진단 키트 덕분에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직 간호사 존님은 스테인리스 탁자 위에 놓인 검사용 기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작은 혈액 샘플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 만에 종이 프린터가 말라리아 진단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저는 기린 듯 기다리던 어린 환자가 남은 항공약을 받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생명이 달린 순간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료소를 나와서는 한국 봉사단이 컴퓨터 교육을 하는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10대의 데스크톱 컴퓨터가 긴 탁자 위에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초보자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가 떠 있었고 민지 봉사단원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처음으로 코드를 짜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터라는 소년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그리고 파이썬 코드로 입력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라며 반짝이는 눈으로 외치는 모습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 옆에서는 그레이스라는 소녀가 마우스로 사각형을 그리다 삐뚤빼뚤한 직사각형이 되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센터 밖으로 나오자 어르신들이 커다란 망고나무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아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모두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저의 팔을 살포시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한국을 돕는 나라가 아니라 동반자로 부릅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제 가슴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진흙투성이 제방과 갈라진 진료소 벽을 지나오는 동안 한국이 우리와 함께 불과 비를 견디며 걸어왔다는 사실을 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며 저는 차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먼지 낀 도로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이들은 낡은 전단지로 접은 종이 비행기를 서로 날리며 쫓고 있었고 상인들은 빠이빠이를 외치며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진정한 지원이란 거대한 기계와 힘 있는 협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동반관계는 교실과 진료소, 그리고 작은 친절에서 자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 방문한 모든 사진이 든 폴더를 열었습니다. 한글을 읽는 레라, 말라리아에서 회복한 소년, 첫 프로그램을 완성한 피터,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은 어르신들 모두가 제 기억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폴더를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숲으로 자랄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내일은 6개 항목으로 된 협력 협정에 서명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자부심을 느끼기로 했습니다. 남수단은 더 이상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 교실, 한 진료소, 한 대의 컴퓨터씩. 저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주바의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며 분홍빛과 주황빛을 섞은 하늘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반듯한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는 곧게 매어 있었고 구두는 번쩍번쩍 윤이 났습니다. 제 손에는 우리 팀이 땀 흘려 완성한 6개의 항목 계획이 담긴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로, 물 관리, 무역, 보건, 교육, 에너지. 이 순간을 위해 걸어온 모든 발걸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통령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웅장한 홀로 이어진 붉은 카펫이 길게 깔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과 남수단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고 입구에는 신선한 꽃들이 놓여 은은한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내부 홀에는 하얀 의자가 단정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연단 위에는 협정 서명용 탁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관계자들과 봉사단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연단 위에는 키르 대통령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고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옆에는 서울에서 첫 만남부터 저를 이끌어주신 최 대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제 쪽을 보며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라고 속삭이셨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자부심과 겸손이 함께 벅차올랐습니다. 행사는 우리 지역 어르신인 덩 목사님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하여 희망과 연대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잉크 이상의 것으로 미래를 묶습니다. 존중과 우정으로 맺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으로 최 대사님이 연단에 올라 부드러운 한국어로 이어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수단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멀리서 돕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글을 가르친 코이카 봉사단원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 댐을 세운 엔지니어들의 자부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모두의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단 위로 걸어가 붉은 벨벳 천 위에 놓인 6개의 펜 중 첫 번째를 들어 도로 및 교량만에 서명했습니다. 매끄러운 종이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어 물 관리 항목 아래에 제 이름을 적으며 우리가 방문했던 먼 마을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역란에는 우리 두 나라 상품이 오갈 밝은 시장을 생각하며 서명했습니다. 보걸란에 다다르자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보르 진료소와 도움을 기다린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서명했습니다. 교육란 아래에 이름을 적을 때는 레라가 연필을 마법봉처럼 들고 웃던 순간이 떠올라 희망이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항목 아래에 태양광 패널이 교실 지붕 위에서 반짝이던 모습을 떠올리며 서명했습니다. 홀 안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키르 대통령님과 최 대사님께서 제 곁으로 걸어오셔서 다시 한번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한국과 남수단이 함께 미래를 약속하는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 서명된 협정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학생, 농부, 엔지니어, 의사, 어르신들 모두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뜻한 감동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행사 후
아이들 무리가 나와 고유의 선율의 한국어 가사를 얹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날아오르는 새처럼 맑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노래를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방 안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궁을 나서며 저는 서명한 협정문을 팔에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은 이제 맑고 밝아져 우리를 축하하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진정한 힘이란 친절과 존중, 그리고 동반자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최 대사님께서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두 나라는 벽돌 하나하나, 교실 하나하나, 생명 하나하나를 함께 쌓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온 마비어는 우리가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리온 마비어 장관님과 함께한 여정을 마쳤습니다. 남수단의 미래를 바꿀 이 놀라운 협력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인구와 규모는 작아도 사람을 향한 진심과 실질적 행동으로 세계 곳곳에 희망을 심는 한국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수록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간 이 감동이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